안녕하세요. 힐링이 되다 TV의 이한일입니다. 오늘은 22강 산부 아이들의 마음 7장 애착과 조율에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면의 무질서, 혼란 애착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장에서 지난 2시간에서는 콜크 박사가 매사추세츠 멘탈 헬스 센터의 칠드런스 클리닉,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신과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 클리닉에서 관찰했던 내용들, 정말 이렇게 무질서하고 폭력적이고 때로는 위축돼 있고 뭐 이런 혹은 너무나 이렇게 상식에 맞지 않게 순종적인 비정상적인 아이들에 대한 관찰했던 내용들, 그리고 엄마 없이 자란 남자 아이들이라는 주제에서는 1984 조지 오웰의 1984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아이들이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와 충분한 애착과 조율 없이 기숙사 학교라고 하는 정말 권위가 있는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권위가 있는 데서 자란 아이들이 결국은 그 권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일종의 소설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1984가 아닐까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안정적인 기반에 대해서는 정말 시큐어한 베이스, 이 시큐어한 베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이야기들을 존 볼비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존 볼비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일종의 프라이머리 어태치먼트,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른들의 숫자가 아주 많은 숫자가 아니고 1명 혹은 2~3명, 그 사람들하고 어린 아이가 계속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면서 일종의 어태치먼트, 애착 관계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럴 때 이 어른이 얼마나 그 아이의 반응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반응을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런 어태치먼트가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충분한 어태치먼트가 되면, 충분한 애착 관계가 되면 이 아이가 이제 세상을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볼비 박사의 관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런 애착 관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종의 조율이 있는 거죠. 엄마와 아이가 이제 밀고 당기는 일종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아이가 가지는 본능적으로 뭔가 느끼는 이 본능으로 느끼는 감정들, 욕구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아이가 얼마나 내가 배고플 때 이걸 엄마가 잘 반응해주고, 애가 똥을 싸거나 소변을 봤을 때 엄마가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고, 애가 또 막 어떤 그런 허기진 게 있을 때 엄마가 거기 맞춰서 스킨십을 잘 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아이가 느끼는 안전함, 그리고 편안함, 그리고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일종의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질 때, 나중에 이제 아이가 청소년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고 남들과 같이 사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이 일종의 어태치먼트, 애착이고 그리고 조율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착이 있어야 결국은 내가 막 즐겁고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나에 대해서 확신도 있고, 이래야 다른 사람들하고 정상적인 이런 관계가 되고, 그래야 옆에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를 듣고 또 거기에 맞춰서 나도 조율이 되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일 잘 배워야 되는 그 근간이 어디 있느냐면 일종의 애착과 조율이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이 충분히 됐을 때 그 공동체에서 내가 그래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만나는 걸 꺼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집에 앉아서 TV를 보게 되거나 그냥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내가 이 애착이 해결되지 않으면 남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쉽게 말하면 늙을 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정상적인 건강한 모습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또 건강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심지어는 어떤 병에 걸리거나 소송이거나 혹은 가족 간의 분쟁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이 걸린다는 거는 내가 사람들이 두렵고 만나기는 어려운데 본능적인 우리가 이 욕구는 뭐냐면 어태치먼트, 이 애착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어떤 무의식의 상황에서 내가 큰 병에 걸리게 되고 그럼 병원을 가게 되고 병원을 가면 누군가를 의사를 만나든 간호사를 만나든 직원을 만나든 만나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혹은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를 만나야 되고 법정에 가야 되고 계속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혹은 가족 간의 분쟁도 가족 간에 막 끊임없이 분쟁이 되면 또 그 갈등을 풀기 위해서 또 누구를 만나야 되고 이 과정에서 결국은 내가 건강한 애착은 내가 사람들과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여행하고 막 재미있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건강한 모습이 아니고 병에 걸려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소송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가족 간의 분쟁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들로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이 이 애착과 조율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일생을 지배하게 되는 그 사람의 삶의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정해진 부모와 산다는 것은 닥터 에인스월스와 닥터 메인 이 두 분에 의해서 일종의 이제 한 예를 만든 거죠. 엄마와 이제 아기가 잠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엄마가 왔을 때 그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건강한 시큐어한 어떤 베이스에서 자란 아이들, 안전한 그 상황에서 자란 아이들은 엄마가 떨어지면 좀 불편하고 찔찔 울기도 하지만 엄마가 다시 오면 다시 엄마가 왔는 걸 확인하고 다시 또 놀고 친구와 놀고 마음의 편안을 갖는 데 비해서 이 두 박사가 관찰했던 내용은 좀 회피성. 뭐 엄마가 가도 별로 애가 힘들어하지 않고 와도 별로 반갑지 않는 뭐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평소의 관계에서 엄마와 어떤 어태치먼트 혹은 또 어튜니먼트 그런 애착과 조율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또 다른 C타입의 상황은 엄마가 있을 때도 계속 엄마한테 붙어서 찡찡대고 엄마와 어떤 갈등 관계가 있고 엄마가 없을 때는 뭐 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있거나 없거나 애의 반응은 늘 짜증스럽고 뭔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엄마와의 관계도 막 계속 엄마를 괴롭히는 이런 상황. 또 네 번째 타입은 이게 엄마가 없으면 좀 불안해하고 근데 엄마가 오면 엄마한테 막 가서 반갑게 해야 되는데 다가가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좀 위축되어 있는 이런 네 가지 형태를 보면서 이 부모와의 어떤 관계, 부모와의 애착과 조율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우리가 좀 분류를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면의 무질서, 그다음 혼란 애착의 장기적인 영향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면의 무질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분류 네 가지 분류를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제 애와 늘 100% 만족하지는 못하거든요. 또 100% 애가 원하는 욕구를 제때 맞춰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양심적인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내가 애를 잘 키울까? 내가 지금 잘 키우고 있는 거야? 막 애가 뭐 때로는 기저귀를 제때 못 갈아줘서 애가 힘들어한 적도 있고 애가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빨리 제때 젖을 물리거나 우유를 못 준 적도 많았는데 내가 괜찮을까? 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충분히 어떤 양육자로서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만성적이 되고 잘 안 됐을 때 이제 애한테 문제가 일으키는데 그 통계를 보면 한 62%는 비교적 이렇게 그런 관계들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15%는 약간 회피성이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딜 가도 별 뭐 실망하지 않고 또 와도 뭐 별로 뭐 기뻐하지 않고 그러니까 평소에 엄마하고 관계가 엄마가 나에 대해서 내 필요한 걸 채워주고 엄마와 정서적인 그런 이런 어태치먼트
애착이 있고 엄마가 막 이렇게 밀고 당기는 그런 조율 관계가 있으면서 그런 아이의 정서를 더 깊게 이해해 주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가 무덤덤한 거죠. 이미 그 관계가 깨진 상태예요. 또 한 9% 정도는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경질적이고 뭔가 긴장 관계에 있고 계속 애는 엄마한테 막 자꾸 찡찡거리고 엄마는 막 그 감당하느라고 힘들고 그러니까 애가 어릴 때 혹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정상적인 어태치먼트의 관계, 애의 엄마의 목소리 이걸 들으면서 스킨십을 나누면서 이런 것들이 그 어릴 때 충분히 채워지지 않고 엄마는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때 막 이제 엄마도 이제 살아가기 힘들겠죠. 막 일도 해야 되고 늦게 집에 와서 막 이렇게 가사 노동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애가 요구하는 걸 제때 못 들어주다 보니까 애는 자꾸 찡찡대고 엄마는 지쳐서 거기서 막 대응하는 것도 막 짜증스럽게 대하고 문제 이런 것이 결과겠죠. 그리고 이제 15%는 정말 디스오르가나이즈된 정말 애가 엄마한테 좀 다가가고 싶어도 엄마의 어떤 표정이나 이걸 보면 막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어보이던트처럼 이렇게 회피성처럼 아예 막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엄마 주위를 맴돌면서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 15% 정도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래도 건강한 가정이다. 건강한 부모의 관계를 가지는 건 한 60% 되고 뭐 이렇게 통치하면 한 40% 정도는 정도에서 어긋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 Body Keeps the Score라는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62%는 그러면 완벽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 62%도 좀 더 이렇게 세분화해서 보면 그 중에서 뭐 100점짜리 가정은 없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어차피 누구든지 다 이 위크 포인트가 있고 약점이 있고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한 90점 정도의 부모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 80점 정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 7점의 역할 뭐 60점 이렇게 있을 때 과연 이 62%가 다 이렇게 문제가 없느냐 실제로 그 사이즈가 크든 작든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죠. 단지 62%는 그래도 큰 흐름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기본적인 애착과 조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을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그래도 살아갈 수 있고 나머지 40%는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낮은 그러니까 뭐 저소득층이나 뭐 차상위 계층 뭐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디스오르가나이즈된 형태가 많다.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일단 교육이 되지 않고 양육에 대해서 기본적인 훈련이 되지 않고 지식도 없고 거기다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낮은 경제력 때문에 끊임없이 일을 나가야 되고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스스로가 이 그런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스트레스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안정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거기에서 나온 그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일종의 디스오르가나이즈된 엄마하고 관계, 아빠하고 관계가 이렇게 정말 친밀하게 가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느냐면 이 본능은 이 특히 엄마와의 어떤 애착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할 수 없는 그런 15%의 그런 디스오르가나이즈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어릴 때 이런 무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하지 못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더 큰 정신적인 문제, 분노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생리학적으로도 심장 박동수라든지 혹은 심변이 지수라든지 혹은 스트레스 호르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또 면역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되고 막 짜증나고 화내 분노 조절 장애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부모가 막 이렇게 때로는 부모만 그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뭐 사실은 뭐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모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또 뭐 때로는 뭐 성적인 어떤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부모가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고 형제가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또 이렇게 언스테이블 감정적으로 언스테이블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부모가 이 아이들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가 일단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아이들을 잘 보는데 이 부모도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아이를 또 제대로 볼 수가 없고 그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 아이가 충분한 애착과 조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인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정말 이 부모가 제대로 이렇게 양육이 되려면 그 부모의 어떤 그런 정신과적인 트라우마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건강한 아이를 사실은 양육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부모들이 나에게 있는 트라우마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부모가 되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적으로 이 어튜니먼트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충분히 이런 교육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막 애와 눈을 마주치고 정말 애가 표현을 못 하니까 이럴 때 그 엄마가 그 아이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엄마도 노력을 하는데 엄마가 이제 아이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이 안 돼 있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 애가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소한 것들을 몇 번 놓치다 보면 결국은 아이와 이제 조율 관계가 힘들게 되고 애는 자꾸 울게 되고 엄마도 지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엄마가 진짜 엄마가 되는 게 정말 쉽지 않겠구나. 그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고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해서 정말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논문을 이제 콜크 박사가 이렇게 엄마와 애의 어떤 인터액션에 대해서 어떤 비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정말 이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 엄마와 아이가 이렇게 보면서 막 이렇게 그런 움직임을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하는데 실제로는 처음에는 아이도 엄마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서로가 이렇게 좀 지치면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을 이제 콜크 박사가 좀 인용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닥터 비비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만든 영상 유튜브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와 이렇게 이제 조율하는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인터액션들이 실제로 맞지 않을 때 나중에 처음에는 엄마도 웃고 애도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엄마도 힘들고 실망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이 문제들이 정말로 아이들이 어떤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엄마와 아이의 어떤 어태치먼트 애착과 조율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살아가다 보면 어떤 트라우마, 일종의 뭐 9.11 트라우마, 9.11 사태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사실은 때로는 구별하기 정말 어렵다. 실제로 이런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라는 것이 어떤 한 가지 문제가 그 다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들. 그래서 정상적인 엄마가 실제로 애를 제때 기저귀를 갈지 못하고 제때 우유를 주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엄마나 아빠의 정서가 아이에 대해서 케어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때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62%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굿 이너프 충분히 좋은 어떤 양육자의 그런 게 되지만 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럼 어떤 뭐 9.11 사태 때문에 그렇다. 어릴 때 뭐 가정적으로 폭력을 당해서 그렇다.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충분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을 사실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화상을 막 입고 심한 경우에도 엄마와 충분한 이런 어태치먼트가 되고 이런 애들은 훨씬 진통제를 적게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이런 애착과 조율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이 삶에도 굉장히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런 이 PTSD가 있거나 어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양육에서 6배 이상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문제는 엄마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아버지의 행동, 아버지의 문제들이 아버지가 만약에 이제 PTSD가 있거나 어떤 행동에 문제가 있을 때도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지만 실제로 나온 그 챔톱이라는 분은 챔톱이라는 분이 이야기해 주는 거는 우리에게 이 효과는 엄마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엄마의 어떤 우울증, 엄마의 어떤 그런 어릴 때 양육 관계에서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아이에게도 바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차의 장기적인 영향은 실제로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 리온 루스라고 하는 이 하버드의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어태치된 이분에 대한 그 논문을 인용하면서 콜크 박사가 한 그룹은 뭐냐면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이의 행동에 막 간섭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또 무관심하게 또 던져놨다가 어쨌든 엄마가 막 아이에 대해서 막 이놈 자식 하면서 막 개입을 많이 하는 거죠. 애는 막 힘들어하고 공격적인 형태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엄마는 뭐냐면 아주 무기력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래서 이 어떤 공격적인 엄마 이런 분들은 되게 어릴 때 보면 어떻게 했느냐, 막 어릴 때 막 많이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막 폭력에 노출돼 있는, 본인이 두드려 맞든지 그 엄마 그러니까 그 어릴 때 엄마가 막 맞고 있거나 어쨌든 집안에서 노다지 이렇게 집안에서 이 폭력이 늘상 일상화되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엄마들은 그 아이를 키울 때 조금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어릴 때 어떤 성적인 그런 학대를 받았거나 혹은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경우, 이 부재라 그러죠. 아버지 부재든 엄마의 부재든 혹은 엄마나 아버지와 부모가 살아있어도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좀 무기력하고 좀 두렵고, 그러니까 아이가 뭘 해도 강하게 뭘 못하고 눈치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애는 이 이중 메시지를 받는 거죠. 내가 해도 괜찮나? 근데 엄마의 표정을 보니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엄마 내가 이거 하면 괜찮아? 그럼 네가 원하면 해도 되는 거지. 근데 표정은 하면 안 될 것 같아. 엄마는 기뻐하지 않는데 입은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되는 이런 가정에서 이제 자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래서 이런 혼란 애착이 건강하게 엄마가 이건 안 돼. 이거는 괜찮아. 이거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고 실제로 객관적으로 또 애가를 건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하나는 애가 뭘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막 안 돼.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가는 엄마가 있는 반면에, 하나는 엄마가 애가 하는 걸 보고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 그래서 애가 어떤 판단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근데 이 리온 루스라고 하는 이 카렌 리온 루스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이 18년 후에도 그 아이들이 이제 성장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논문을 쓰면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논문을 발표하고 나면 그걸로 끝인데, 유럽이나 미국에서 제가 참 이렇게 인상 깊은 몇몇 논문들을 보면 이 스타디를 하고 고혈압 환자를 치료를 하는데 3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30년 동안 계속 팔로우하면서 그 사람들이 되는 걸
여기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런 논문이 나오거나 지금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혼란 애착의 장기 영향처럼 18년 후에 그 어린 애들이 이제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됐을 때 어떨까? 실제로 뭐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그런 폭력적인 엄마거나 아주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그 양쪽 엄마의 형태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도 결국 그렇게 컸다는 건 우리가 다 알 수 있거든요. 일반인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공격적이고 자기를 막 몸을 망치고 때로는 막 이렇게 그 성적인 막 뭐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약물을 많이 쓰고 막 폭력적으로 운전도 하고 개걸스럽게 먹고 막 이렇게 난잡하게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우리가 예상이 되는데 이 교수가 처음에 예상했던 거는 엄마가 막 폭력적이면 그 아이들이 오히려 그런 데 더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어릴 때 그런 막 폭력적인 그 엄마보다는 이 엄마가 그런 두려움에 떨고 좀 회피성이고 눈치를 보고 이런 데서 자란 아이들이 훨씬 더 나쁜 정서적으로 굉장히 더 오래 가고 더 심하고 그런 그걸 다시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러니까 이런 공격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그 공격적인 적대적인 그런 엄마들보다는 이 어릴 때 오히려 성적 학대를 당하거나 부모의 부재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추측해 보면 그래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살아있는 게 낫다는 거죠.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오랫동안 살아있고 그래도 나하고 만나면 그래도 물론 살아있으니까 그 부모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나한테 해를 주지만 그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혹은 살아있어도 나하고 정상적인 이런 관계가 되지 않으면서 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됐을 때는 그 아이들도 그렇게 키울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폭력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최근에 이제 뭐 대한민국 사회도 그런 뭐 묻지마 칼부림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당연히 뭐 그런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벌을 줘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벌을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벌을 줄 때 사회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교도소 숫자가 늘어날 뿐이고 거기 들어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날 뿐이지 사회가 안정이 되려면 정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정서적으로 충분히 그런 애착과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 엄마가 정말 이렇게 아이를 놓는 것도 지금은 뭐 저출산이라서 더 힘들기도 하지만 아이를 놓는 것 못지않게 아이를 정서적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것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3강 애착과 조율, 파장을 일으키다의 4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해리,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동치성의 회복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